임금은 실질적으로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 군대가 가병화, 사병화된 상태였다. 사도세자가 재위 시기에 무예신보를 만들기 전까지 이 중앙 5군영은 다 노론 권력의, 그러니까 노론 벌렬들의 이런 그 사병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세자가 무예신보를 만든 것들은 새로운 무예들을 통해서 자기가 무예를 보급하면 중앙 5군영의 무인들이 사도세자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노론과 연결되어 있던 그런 세력들을 사도세자의 휘하로 이렇게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도 상당히 강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세자는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다. 무예 신보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사도세자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 그는 즉위 첫 해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천명한다. 정조 즉위 첫 해 경희궁에 자객이 침투한다. 궁궐 지붕을 따라 왕의 침소 위까지 자객이 침투한 충격적인 사건. 자객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호위 군관 강용휘였다. 왕의 경호원이 모반에 참여한 것이다. 강용희 호위무사죠. 예. 강용희는 당시 금군입니다. 단순한 자객 사건이 아니라 금군 50명이 강용희와 더불어서 정조를 시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금군이 150명 정도였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거꾸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주군을 시해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사건입니다. 경호부대가 암살을 시도할 정도로 군권이 없었던 정조는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친위부대 장용영을 창설한다. 당파에 관계없이 실력 있는 군인을 발탁했다. 군권을 장악해 왕권을 강화하는 시도였다. 장용영 군사들은 사도세자가 집대성한 18기를 연마했다. 정조는 마상무예 6개를 추가해서 무예 도보 통지를 편찬한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기병무예를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방의 무예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병무예를, 마상무예를 집어넣어서 이 책의 그 완성도를 더 높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조는 무예 도보 통지의 무예를 묵과에 채택했다. 무예 도보 통지는 조선군의 공식 무예서가 된 것이다. 우만 벌렬들의 세력이 약화가 되는 것들이고, 거꾸로 무예도보 통지를 통해서 묵과에 급제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국왕의 은혜에 감동하고 국왕의 친위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조의 화성 행차를 그린 반차도, 정조를 호위하는 장용영과 훈련도감의 군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칼을 찬 조총수가 보인다. 조총수도 기본적인 무예를 익혀야 했다. 월도와 장창, 곤봉을 든 병사들이 많이 보인다. 무예 도보 통지의 무예가 조선군에 폭넓게 퍼졌다는 증거다.
직업 군인들에게는 이 무예가 가장 기본적인 그 무예였기 때문에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국가 반영을 위해서 항상 습득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예 도보 통지는 조선군의 공식 무예를 만들어 왕권을 확립하고자 한 정조와 사도세자의 꿈이 서린 책이었다.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쌓고 장용령을 주둔시켰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국왕의 신위 부대 장용령. 이 장용령의 공식 무예를 수록한 것이 바로 무예도보 통지였는데, 이 무예도보 통지는 단순한 한 권의 무예서가 아니라 군권을 장악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정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예도보 통지를 들여다보느라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이 책은 조선의 무예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의 무예까지 발견이 되는데요. 자, 과연 정조는 어떤 이유로 조선의 군사들에게 중국과 일본의 무예를 익히도록 했던 걸까요? 서울의 한 검도장. 본국검법 수련이 한창이다. 본국검은 신라의 황창랑이 창시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검법이다. 칼을 다루는 동작을 하나하나 그려서 검법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했다. 본국검법은 무예도보 통지에 실린 대로 복원됐다. 낭선이라고 하는 건 타이완에서 열린 동북아 체육사대회에 온 일본 가나자와 대학 오쿠보 교수의 관심을 끈 무예가 있었다. 외검. 놀랍게도 일본 검법이 무예도보 통지에 실려 있었다. ですけど、この剣道をやっている人たちがこれを見ると、これは柳生新掛流のこういう動作だとかね、そういうことが分かるんですよ。 유파의 이름부터 각각의 동작까지 책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왜 일본의 검법을 무예도보 통지에 자세히 기록했을까?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국의 무예를 알아야만 우리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검법의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면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었던 거고, 이것 또한 우리 군사들에게 그 당시 익힘으로 인해서 어떤 국방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상대를 아는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검법인 쌍수도는 긴 칼을 이용해 외검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예다. 전투에 필요한 무예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수록해 배우게 했다. 실학적 관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책이죠. 왜냐하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학문이고 무예도 역시 실질적인 무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무예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무예가 아니죠. 무예도보 통지에 나와 있는 18가지 지상무예, 단병기 무예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간 외적들에게 가장 취약했던 무예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책의 편찬은 규장각과 장용영이 주도했다. 규장각 초계 문신 박재가, 이덕무, 그리고 장용영의 무관 백동수가 편찬에 참여했다. 세 사람 모두 서얼이었지만 정조는 능력 있는 사람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중용했다. 당대 문장가였던 이덕무와 박재